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사령탑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신당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회동이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방화문이 벽돌 등으로 고정된 상태로 열려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강도 공세를 저강도 전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해체를 거의 완료했다면서도 전쟁이 몇 개월 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는데 전국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특검법도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투표에서 96.4%의 압도적 지지로 공식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을 특권, 전체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한동훈 대 이재명, 검찰 대 피의자 구도를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만 공천받을 수 있을 거라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도 조항이 들어가는 등 문제 있는 법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취임 포부가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만 점철됐다며 발끈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5천만의 언어가 아닌 독설로 가득 찬 윤석열의 언어로 첫 일성을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십시오. 그 첫 소절은 김건희 특검법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대야 관계는 일단 선명한 차별화에 방점이 찍힌 모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우선 결집한 뒤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취임 일성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 의식이 없는 분들만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즉시 출당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진영과 상관없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겠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진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장소로 과거 낙선했던 상계동을 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회견장에서 밝히겠다며 재출마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가능성과 공천 잡음으로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인데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내일 있을 정세균, 이재명 두 사람의 회동이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당내 공천 갈등과 이낙연 신당 문제를 논의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틀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들과 회동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만남 뒤 나온 이 전 대표 측 입장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삼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우리 동교동계 모임에서 잠깐 뵀습니다마는 분당 또는 신당의 창당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 통합 방안을 고심 중인 이재명 대표에겐 전직 총리 3명의 공동 전선이 적잖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통합형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나 삼총리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네, 뭐가 적절한 것이냐,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여전합니다. 당이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고 그 내용을 해결할 현 지도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당이 그런 상태냐? 그런 상태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고 새해 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통합 방안을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당내에선 총선 후보 적격 심사에서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불거지며 현역 컷오프가 본격화되면 파열음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에서 삼총리를 끌어안을 통합 방안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총선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달 초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대권과 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신당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요청에 김 전 총리가 즉답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공감대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창당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넉 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신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당일 신 씨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했던 40대 의사 연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하여는 치료 목적이 없음에도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진료기록부에 치료 목적 및 마약류 처방이나 투약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는 취지이고 경찰 조사 결과 염 씨는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하면서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염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더니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또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계속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염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26살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속여 나눠주고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신청할 방침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 부주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경찰은 화재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벽돌 등으로 고정된 상태로 열려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통제선 뒤로 검은 조끼를 입은 인력이 아파트로 향합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4시간가량 현장을 살핀 끝에 합동감식반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발화 지점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합동감식 결과 정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가 되고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됐지만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올라가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화재 때 연기를 차단해야 할 방화문이 곳곳마다 열려 있어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방화문입니다. 원래는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벽돌을 가져다 놓은 채 열린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도 16층 이상에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화재 당시 경보음이나 대피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5시경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리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성탄절 화재 참사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동안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전청조 씨의 부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 도중 전남 보성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가 덜미가 잡힌 건데요. 경찰은 아버지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에 있는 인력중개사무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가 싶더니 책상에 올려둔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불과 8시간 뒤 이 남성은 인근 편의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전 씨도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붙잡힌 전 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이 누군지 숨겼지만 경찰 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전 씨는 16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13억 원을 뜯어내고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한 3개월간 원룸에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순천에 와가지고 순천에서 벌교 가는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또 벌교에서 내린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천안 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아버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그 계획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A씨가 전세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인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원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노동지옥을 불러올 거라며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로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 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 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이틀 연속 21.5시간씩 몰아서 일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초과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행정 해석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로 삼는 최소 휴식 시간 등과 관련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181건으로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한과 혜택은 누리는 것이어서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 오너 일가. 박문덕 회장과 사장인 장남은 5개 계열사 미등기 임원이고 부사장인 차남도 미등기 임원입니다. 상법상 책임은 지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이 같은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직위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체 계열사 대비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비율도 여전히 5%를 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이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라고 해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감독하는데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6.6%로 5년 만에 상승해서 책임 경영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회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대기업 이사회 상정 안건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0.7%에 그쳤고 사회이사가 반대 안건은 0.2%에 불과했습니다.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과 참석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 등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리온그룹 사회이사로 있을 때 오리온 오너 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오리온 사회이사 시절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횡령 혐의 사건의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 사회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도록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 의뢰를 예고한 가운데 노조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제출된 부패 신고서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로 추정되는 가족이 최소 7건,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미디어 연대의 공동대표가 3건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당시 민원 내용엔 서로 동일한 경우가 많았고 오타까지 같을 정도로 거의 유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60여 명이 제기한 160여 건의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류 위원장이 관련 민원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방심위는 신속 심의를 통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관련 신속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일 뿐 민원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심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 제보자 측은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방심위 등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공익신고는 합법적이고 공익적 목적의 조치였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류 위원장이 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태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이 수개월 더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피로 물든 연휴가 끝난 뒤에도 가자지구에선 대규모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터널과 군사시설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이 가세하며 전선은 가자지구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해 물류를 마비 위기로 몰아넣은 예멘 후티 반군은 또다시 미사일로 상업용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여러 대의 드론을 출격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등 모두 7개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הגבנו ופעלנו כבר ב6 מתוך הגזרות האלה.
ואני אומר כאן בצורה המפורשת ביותר, כל מי שפועל נגדנו הוא מטרה פוטנציאלית, אין חסינות לאף אחד. 친이란 세력과의 확전 우려 속에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더머 장관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잇따라 만나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를 거의 해체했다면서도 전쟁이 수개월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אין פתרונות קסם, אין קיצורי דרך בפירוק יסודי של ארגון טרור, אלא לחימה עיקשת ונחושה. 한편 인도 뉴델리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해 모든 직원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해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에는 원전 주변 바다에서 실시하는 해수 분석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부터 원전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 지점 10곳에서 매일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전에서 1km 떨어진 오염수 방류구를 기준으로 600m 이내에 있는 4곳에서는 방류 시작일로부터 방류 종료 일주일 뒤까지는 기존처럼 매일 해수를 분석하고 이외 기간에는 주 1회만 실시합니다. 외교부는 폴란드 전임 정부에서 맺은 국내 방산업계 수출 계약이 정권 교체로 인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존 계약이 유지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 간 기존의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양국 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안전을 위해 CCTV가 수천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자원이 직접 화면을 살피다 보니 놓치는 사건, 사고가 잦았는데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무리 남성들이 공원에 모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CCTV 관제실에 알람 화면이 뜨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중앙상공원에서 남자 2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150 여기 경산시 관제센터입니다. 전국 4번째로 경북 경산시에 도입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3,000대가 넘는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은 AI가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화면을 계속 띄워주니까 그것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 간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사진만 등록해두면 치매 노인이나 실종자 얼굴도 스스로 찾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더 똑똑해지고 관제 범위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학습 서버를 도입을 추가로 하면서 이런 오탐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현재 도입된 시스템 운영 성과를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멀게만 보였지만 어느새 우리 옆까지 훌쩍 다가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크게 춥진 않고요. 낮 동안에는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방으로도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말까지도 미세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1도, 대전 영하 0.6도, 창원은 2.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 오후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 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정치, 전체주의와 결탁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의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국민이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그간의 국정 운영 실패와 무능,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모독과 독설부터 내뱉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총선용 선전선동이라 말하고 특검법에 있는 정례 브리핑과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뻔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게 한 위원장이 말한 5천만의 언어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뒤 줄곧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만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조사에 응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예고하면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구속기한이 끝나기 하루 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를 나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기준으로 8일 만에 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을 수차례 거부한 끝에 구속 뒤 첫 조사가 성사된 겁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를 조사실에 앉히고도 검찰의 소득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만 말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자필 편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하지 못하면서 돈봉투 사건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비겁한 검찰 앞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던 자신에게 구속됐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통보하는 건 권한 남용, 괴롭히기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더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실제 불응이 반복된다면 구속영장 효력으로 송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강제 구인한다고 해도 송 전 대표가 계속 입을 열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송 전 대표 본인은 물론 윤관석 의원 등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하고 조사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까지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수수의원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일부 의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 전 대표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정근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모두 소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지고 채권을 쓸어 담았습니다. 채권 순매수 규모가 무려 37조 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몰렸습니다. 이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37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4조 원대였던 재작년의 8배가 넘고 채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해보다도 16조 원 넘게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올해 개인 순매도액은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25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뀌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쌌다는 거고 또 그게 점점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세 차익을 겨냥한 채권 투자도 있었고. 이 같은 채권 투자 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 기조로 내년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채권 금리 내림세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해 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채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더해 수출 경기도 호전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5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지난달 97.2보다 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 6개 지수로 산출하는데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지난 9월부터 넉 달째 이어진 비관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오늘은 지난 9월 YTN이 집중 보도했던 LH 외벽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LH 측과 대책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새해를 맞을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현장을 오가며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할 화물차조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YTN 보도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드러났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보도 뒤 LH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입주자들과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후속 조치 방안을 두고 LH와 입주자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LH는 부족한 만큼 철근을 덧대는 이른바 증타 방식으로 보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입주자 반발이 거세자 안전진단부터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미 LH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전면 재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안전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거는 사실이고 그걸 입주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건물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론을 내라라는 입장인 거고요. 입주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입주자들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들어갈 보금자리인 만큼 물러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이제 저희가 그 중도금으로 다 납부한 상황인데 보증금도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훗날에 뭐
크랙이 생기고 그런 거는 결국에 저희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집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 LH는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검증 전까지 후속 조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수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재 수준 향상 등을 두고 입주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근 검단 아파트의 경우 GS건설이 전면 재시공과 입주자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딴 부실 시공이 드러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성탄절 새벽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 실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어제 화재 원인과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해 화재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 뒤 현장 브리핑을 연 경찰은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크다며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와 함께 층마다 방화문은 있었지만 문이 닫혀 있지 않아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의사 연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준강간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염 씨가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뒤에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과의 통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탄생 130주년을 맞은 마오쩌둥 띄우기에 나서며 시 주석을 동급으로 만들려는 우상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국부로 불리는 마오쩌둥의 탄생 130주년을 맞아 기념당을 찾았습니다. 마오쩌둥 좌상에 3번 인사하며 경의를 표시하고 영구 보존 처리돼 기념관에 안치된 마오쩌둥 시신을 참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마오쩌둥 동지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마오쩌둥 찬양에 나선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을 중국 잡지와 TV 드라마는 마오쩌둥과 동급으로 묘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타이완이 반드시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반중국 정책을 내세운 집권당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자 시 주석이 경고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국방수권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하며 시 주석의 타이완 통일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该法案干涉中国内政，鼓噪美国对台军事支持，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 중국은 타이완산 12개 화학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하는 등 타이완 총통 선거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르지 할라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대대 해체를 거의 완료했다며 많은 테러리스트와 지휘관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 전쟁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며 홍해 물류를 마비 위기로 몰아넣은 예멘 반군이 또다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예멘 반군 후티의 야히야사리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성명에서 홍해를 세 차례 경보를 무시한 상업용 선박 MSC 유나이티드호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리 대변인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남부 항구의 도시인 에일라트와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다른 곳의 군사시설들을 겨냥해서 여러 대의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6일 저녁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기차역에 공습을 가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날 저녁에 최전방인 헤르손의 한 기차역에 피난민 약 140명이 모여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에 러시아의 대규모 폭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정례 연설을 통해 피습 사실을 전하면서 현장에는 민간인이 다수 있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 의회 외교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표류해왔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나토 가입 승인 안건은 의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쳐 최종 비준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6일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를 내년 5월 말일까지로 5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80% 가까이 삭감되면서 한동안 정치권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네, 긴 줄다리기 끝에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돼 일단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잼버리 파행은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밀어넣고도 국가적 망신만 샀다는 자조 속에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현미경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직후 내년도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이 약 5천억 원 삭감되자 지역 주민들은 집단 행동으로 맞섰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라! 국제 행사 실패 직후 이어진 국가사업 재검토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보복으로 비친 상황. 치열한 여야 대치 끝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천억 원이 되살아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총 4,500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도심권인 전주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특히 갈림길에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간선도로 건설 등 몇몇 사업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북 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해 거둔 나름의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유례없는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 새만금 예산을 국가예산 협상의 중심에 위치시킨 원팀 정신은 중앙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우리 전북만큼은 힘을 모아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만금 국가사업 예산이 전체 2천억 원가량 삭감된 만큼 절반에 그친 복원 내지는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엄연한 국가 사업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일련의 각축전이 과연 상식적이었느냐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매년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전북 완주군의 한 독지가가 올해도 쌀 600kg을 기부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kg 쌀 60포대와 손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에는 아직도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이 있다며 없는 자들도 동행하며 살아가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익명의 기부자가 2008년부터 기부한 쌀은 모두 9,600kg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1도, 대전 영하 0.6도, 창원은 2.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과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 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